가을 저녁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 68세의 정도연은 시골 마을 2층 양옥집 거실에 앉아 손때 묻은 목공 잡지를 펼쳐보고 있었다. 두꺼운 독서용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연은 한때 이 지역에서 소문난 목수였다. 젊은 시절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며 맞춤 가구와 목공예품을 만들어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의 손끝에서 나온 원목 식탁과 장롱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품질을 인정받았고 덕분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은퇴한 지 오래, 그 시절은 추억 속에서만 되살릴 수 있었다. 3년 전 아내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도연의 하루는 더욱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텃밭을 돌보며 저녁에는 이렇게 잡지나 책을 보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때로는 외로웠지만 이런 평온함이 나름대로 소중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조금 진중해 보였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런데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도연은 잡지를 접으며 자세를 바로 했다. 준호는 현재 도시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도연이 집을 담보로 잡아 자금을 마련해 준 것이 벌써 15년 전 일이었다. 다행히 준호는 성실하게 사업을 꾸려나가 지금은 제법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뭔데? 아버지 혼자 계시면 걱정이 되어서요. 요즘 뉴스 보면 농촌에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사고도 많고 몸에 이상이 생겨도 바로 병원 가기 어렵잖아요.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사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이런 걱정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밤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도 50m는 떨어져 있었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어떨까요? 서희도 그러자고 하고 유민이도 할아버지랑 함께 지내고 싶어 해요. 며느리 윤서희는 대학병원에서 10년간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 개인 병원으로 옮겼다.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가진 똑똑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녀를 도연은 마음에 들어했다. 특히 손자 정유민을 정성스럽게 키우는 모습을 보면 흐뭇했다. 그래도 너희들 생활에 방해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집도 충분히 넓고 서희가 간호사라서 아버지 건강도 잘 챙겨드릴 수 있어요. 유민이도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면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연은 고민에 빠졌다. 오랫동안 살아온 이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다. 마당의 감나무는 아내와 함께 심었던 것이고 현관 앞 평상은 직접 만든 것이었다. 뒤뜰의 작은 텃밭에서는 아직도 상추와 깻잎이 자라고 있었다. 모든 것이 추억으로 얽혀 있었다. 아버지,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언제든 좋아요. 그래,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의 제안이 고맙긴 했지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 달 후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꾸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새벽 3시경 화장실을 가다가 어두운 복도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이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지만 움직일 수 없어 아침까지 바닥에 누워 있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만약 더 심한 부상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길로 도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내 말대로 하자.
그쪽으로 올라가서 같이 살겠다. 아버지, 정말이요? 잘 결정하셨어요. 서희랑 유민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일주일 후, 도연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의 문을 잠그고 도시로 향했다. 큰 짐은 이사업체에 맡기고 자신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준호 가족이 사는 아파트는 25평 정도의 크기였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이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18세의 손자 유민이 달려와 안겼다. 키가 훌쩍 자라 이제 도연의 어깨에 닿을 정도였다. 우리 유민이 정말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제 방 옆에 할아버지 방 준비해놨어요. 같이 공부하면 집중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서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상을 차렸다. 도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아버님,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건강관리도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다. 도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유민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손자와 함께 걷는 길은 즐거웠다. 유민은 학교 일이며 친구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줬고 도연은 젊은 시절 목수일하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서희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다. 도연의 혈압약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줬고 정기검진 예약도 미리미리 잡아줬다.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도연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따로 만들어주기도 했다. 아버님, 오늘 병원에서 혈압 좀 높다고 했으니까 짠 음식은 피하세요. 서희야, 고맙다.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네. 준호도 바쁜 사업 중에도 아버지를 챙겼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도연이 필요한 것들을 사주었고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했다. 도연은 이 결정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혼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풍요로웠다. 손자의 성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 더욱 만족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서희의 밝았던 표정에 그늘이 지는 날들이 늘어갔다. 준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고 유민도 예전만큼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졌다. 도연은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준호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더 바빠졌을 것이고 유미는 고3이라 입시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었다. 서희도 병원 일이 힘들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 한마디가 그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몰랐다. 어느 늦은 밤 도연은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가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손자 유민과 며느리 서희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불이 꺼진 거실에는 TV 화면의 미약한 불빛만이 그들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다. 엄마, 솔직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해. 유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구들도 집에 부르기 어렵고 밤에 게임하거나 음악 들을 때도 눈치 보여. 언제쯤 따로 살 거야? 유민아, 조금만 참아. 이번 달까지만 잘 버티면 돼. 서희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목소리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계획대로 되면 그 집은 우리 것이 되고 내 등록금 문제도 해결될 거야. 의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1년에 2천만 원이 넘어. 도연은 숨을 죽이고 계단 그늘에 몸을 숨겼다.
그 집은 우리 것이 된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그들이 자신이 살던 시골집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마. 이미 준비는 다 끝났어. 아빠랑 상의해서 다음 주쯤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식 진단받게 할 거야. 정말 괜찮을까? 할아버지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건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야.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이웃들한테 이야기해뒀어. 마트 아줌마도 아래층 할머니도 다들 그러려니 하더라. 서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도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뜻이었다. 도연은 이제서야 깨달았다. 최근에 이웃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묘하게 동정적이었던 이유를. 병원에서는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해뒀어. 김 원장님이라고 우리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분인데 지금은 개인 신경과 의원을 운영해. 적당히 진단서 써달라고 했어. 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서희가 허위 진단서를 조작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전 동료를 이용해서. 할아버지가 의심하지 않을까? 괜찮아. 벌써 6개월째 작업하고 있는데 전혀 눈치 못 채시잖아. 어제도 약 드시라고 했더니 그냥 받아서 드시더라. 그제서야 도연은 깨달았다. 서희가 자신에게 건네던 기억력에 좋은 영양제가 실제로는 다른 약물이었을 가능성을.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럼 언제쯤 요양원에 보낼 건데? 서류만 다 준비되면 한 달 안에. 이미 자리는 예약해뒀어.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인데 시설도 괜찮고. 비용은 월 200만 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할아버지 예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도연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통장 잔고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도연은 주변을 세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서희가 자신에게 건네는 약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버님, 기억력에 좋은 영양제예요. 꼭 드세요. 하지만 약봉지를 자세히 보니 신경과 병원의 처방전이 붙어 있었다. 약품명을 확인해 보니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었다. 영양제가 아니라 정신과 약물을 몰래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서희야, 이 약 정확히 뭐 하는 약이냐? 아, 그냥 종합 비타민이에요. 나이 드시면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서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도연은 약을 먹는 척하며 몰래 화장실에서 버렸다. 며칠 후 도연은 또 다른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서희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것이다. 뭐 찾는 거냐? 아, 아버님, 깜짝이야. 그냥 빨래 넣으려고 왔는데 서랍이 열려 있어서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서희의 손에는 도연의 통장과 인감,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그것들을 도연에게 건네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님, 중요한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도연은 서류들을 받아들며 서희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당황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서희와 준호의 대화를 또 한 번 엿들었다. 통장하고 인감 확인했어? 응, 예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있더라. 시골집까지 하면 총 3억 정도는 될 것 같아. 좋아. 서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내일 김 원장님 만나서 진단서 받아올 거야. 그러면 후견인 신청 준비 끝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빨리 처리하자. 유민이 입시가 코앞이잖아. 알아.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도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는 계획이었다. 후견인이 되면 도연의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준호도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정말 미안해. 하지만 유민이 미래도 생각해야 하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잖아. 알아. 어차피 아버지 혼자서는 그 큰 집에서 뭘 하시겠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그들에게 도연은 더 이상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단순한 재산의 소유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겼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의심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아니야, 전혀 눈치 못 채고 계셔. 오히려 우리가 잘 모신다고 고마워하시던데. 준호의 말에 도연은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의 순진함을 비웃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도연은 서희가 병원에 간 틈을 타 그녀의 방을 수색했다. 마음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옷장 깊숙한 곳, 겨울옷 사이에서 두꺼운 파일을 발견했다. 손이 떨리며 펼쳐본 내용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치밀하고 악랄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에는 이미 도연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신청인은 장남 정준호, 피후견인은 정도연. 신청 사유란에는 치매로 인한 판단 능력 상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건강 진단 결과지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김상철 신경과 의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진단명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였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조작되어 있었고 의사 소견란에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후견인 지정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산 목록서였다. 시골집 시세 2억 1천만 원, 토지 3천만 원, 예금 1억 2천만 원, 주식 500만 원까지 세세하게 조사되어 있었다. 심지어 도연이 젊은 시절 가입한 생명보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들의 계획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치밀했다니. 자신은 평생 단 한 번도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미 서류상으로는 중증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다. 더 살펴보니 요양원 입소 계약서 초안도 있었다. 평화마을 요양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서울 외곽 산속에 위치한 시설이었다. 월 이용료는 22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계약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었다. 파일 중간에서 토지 매매 계약서 초안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다. 도연의 시골집과 땅을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2억 4천만 원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다. 매도인은 후견인 정준호, 매수인은 지역개발업체였다. 파일 맨 뒤에서 준호와 서희의 세부 실행 계획서를 발견했다. 1단계 치매 증상 연출 및 소문 확산 완료. 2단계 허위 진단서 및 의료기록 확보 완료. 3단계 성년 후견인 신청 이번 주. 4단계 요양원 입소 조치 다음 주. 5단계 부동산 매각 및 예금 이체 한 달 이내. 6단계 유민의대 등록금 납부 내년 3월. 예상 총 수익 3억 2천만 원. 소요 기간 2개월. 도연은 온몸이 떨렸다. 그들의 계획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고 곧 요양원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더욱 끔찍한 것은 요양원 관련 추가 메모였다. 면회 제한 월 1회로 제한, 전화 통화 불가, 의료진 협조 진정제 투여로 인지능력 추가 저하 유도, 법적 대비 만약 이의 제기 시 정신과 강제 입원 카드 사용. 그들은 도연을 요양원에 감금한 후 아예 외부와 차단시킬 계획이었다.
심지어 약물로 실제 인지 능력까지 저하시키려 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도연은 연기를 해야 했다. 서희가 건네는 약을 받으며 준호가 묻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아버님,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 정기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서희의 제안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의 의도를 알았으니 오히려 대비할 수 있었다. 그래, 그러자. 고맙다. 할아버지, 병원 가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유민이 물었다. 그 순간 도연은 손자의 눈에서 미안함과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다. 유민도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도연은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라도 그녀만이라도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했다. 수진아, 아빠한테 급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빠하고 서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허위 진단서까지 만들었다고. 전화 너머로 수진의 한숨이 들렸다. 아버지, 오빠가 그러는데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신다면서요? 저도 걱정이 되어서. 수진아, 아빠가 언제 깜빡한 적이 있냐? 이건 오해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야. 하지만 서희 언니가 간호사잖아요. 전문가가 보기에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으실 수도. 딸마저 형부와 형수의 말을 더 믿었다. 서희가 간호사라는 전문성 때문에 그녀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아버지, 혹시 정말 초기 치매시면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나아요. 요양원도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 수진마저 그들 편이었다. 도연은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이웃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같은 층 아주머니가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어르신, 요즘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깜빡하시는 일이 자주 있다고. 아니에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며느리분이 간호사라니까 다행이에요. 잘 돌봐주실 거예요. 마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계산대 아주머니까지 도연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건강 챙기세요. 며느리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기억력이. 모든 사람들이 서희의 말을 믿고 있었다. 도연의 해명은 오히려 치매 증상의 하나인 병식 부족으로 여겨질 뿐이었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요양원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싸우거나 모든 것을 잃거나 둘 중 하나였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도연을 데리고 김상철 신경과 의원에 갔다. 도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지금 들통나면 그들이 더 급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다. 아버님, 이분이 김상철 원장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라 믿을만해요. 김 원장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서희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도연을 진료실로 안내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김 원장은 표준화된 치매 검사지를 꺼내들었다. 질문들은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측정하는 것들이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9월 22일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 93, 86, 79, 72, 65. 도연은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다. 그러자 김 원장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다. 서희가 미리 말한 것과 전혀 달랐던 것이다.
인지능력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서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원장님, 검사실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심각해요. 어제도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셔서 큰일 날 뻔했고, 며칠 전에는 길을 잃어버려서 2시간이나 찾아다녔어요. 그래요? 보호자 진술로는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김 원장은 도연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지만 명백한 치매 증상을 찾을 수 없었다.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MRI도 찍어보시고 혈액 검사도 해야겠어요.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원장님,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죠.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그런데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혹시 소견서라도 먼저 써주실 수 있나요? 김 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검사 결과도 없이 진단서를 쓸 수는 없어요. 의료법에도 어긋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희는 휴대폰으로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문제가 생겼어. 의사가 추가 검사를 하자고 해. 진단서를 안 써줘. 도연은 들리는 척하지 않았지만 모든 대화를 들었다. 김 원장이 너무 신중해하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일단 집에서 기다려. 내가 다른 수를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도연은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엿들었다. 아빠, 그냥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면 안 돼? 법적으로 문제없게 할 방법 없을까? 유민의 목소리였다. 18세 손자까지도 이 음모에 완전히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럴 수는 없어. 성년후견인 지정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해. 반드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럼 다른 병원에 가면? 그것도 위험해. 서희가 개인적으로 아는 의사는 김 원장뿐이야. 다른 병원에서는 정말 정상이라고 나올 수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할아버지가 눈치챌 수도 있잖아. 이미 챈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도연은 가슴이 뛰었다.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아버지의 행동을 더 통제해야겠어. 외출도 못하게 하고 외부 연락도 차단하고 그리고 집문서부터 확보하자. 아버지 도장을 이용해서 위임장을 만들면 어떨까? 서희가 제안했다. 그게 가능해?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볼게. 돈은 좀 들겠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그들은 이제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으려 했다. 도연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계획이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의 일상은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했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려고 하자 서희가 막았다. 아버님,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해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집에 계세요. 마트에 가려고 해도 막았다. 필요한 건 제가 다 사올게요. 무거운 것 드시면 허리에 안 좋아요. 심지어 딸 수진과의 통화도 감시했다. 도연이 전화를 받으려 하면 서희가 먼저 받아서 아버님이 좀 피곤하시다며 대신 이야기했다. 며칠 후 도연은 준호가 자신의 서류 가방을 뒤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준호야, 뭐 하는 거냐? 아, 아버지. 그냥 중요한 서류들 정리 좀 하려고요. 준호의 손에는 도연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통장이 들려 있었다. 내 서류를 왜 만지냐? 아버지, 요즘 자꾸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시잖아요.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할게요. 도연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쉽게 내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아서요. 내 것인데 왜 내가 가져가냐? 아버지,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그들의 실랑이를 듣고
서희가 달려왔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내 서류를 안 돌려준다. 서희는 준호에게 눈짓을 보냈다. 아버님, 중요한 서류들이니까 저희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혹시 분실되면 큰일이잖아요. 내가 분실한 적이 언제 있냐? 아버님, 어제도 안경을 1시간이나 찾으셨잖아요. 도연은 어이가 없었다. 안경은 서희가 일부러 다른 곳에 숨겨놨던 것이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이제 정말 한계야. 준호가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뭔가 눈치를 채고 있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계획이 틀어져. 내일부터 아예 외출을 못하게 해야겠어. 무슨 핑계로?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돼. 어차피 곧 요양원에 갈 거잖아. 할아버지가 반발하면? 그럼 정신과에 강제 입원시킬 수도 있어. 가족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거든. 유민이 무서운 제안을 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응, 엄마가 간호사니까 정신과 의사들한테 부탁하면 돼. 다음 날부터 도연은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되었다. 현관문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새로 설치되었고 비밀번호는 도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버님, 보안을 위해서예요. 혹시 깜빡하고 문 안 잠그시면 위험하잖아요. 창문도 잠겨 있었다. 1층이 아니라서 안전상 그런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연의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휴대폰도 빼앗겼다. 아버님, 요즘 스마트폰 사기가 많다고 해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도연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었다.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했고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25평 아파트로 축소되었다. 매일 세끼 식사도 감시하에 이루어졌다. 서희가 준 약을 반드시 먹었는지 확인했고 화장실 갈 때도 시간을 재었다. 아버님, 너무 오래 계시면 위험해요. 일주일이 지나자 도연은 진짜 정신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햇볕도 못 보고 사람들과 대화도 못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생활이 계속되자 우울감이 밀려왔다. 그들의 의도대로 도연이 정말로 무기력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랜 목수 경험으로 단련된 끈기와 치밀함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밀리에 반격을 준비했다. 우선 화장실에 숨겨둔 오래된 휴대폰을 이용했다. 아내가 사용하던 구형 핸드폰이었는데 서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배터리는 거의 다 되어갔지만 녹음 기능은 작동했다. 매일 밤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유민이 의대 입학금 마련이 급해. 요양원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지? 이번 주 안에 아버지 서류 문제를 해결하자. 변호사한테 위임장 관련해서 연락이 왔어. 모든 대화가 증거로 수집되었다. 또한 그들이 조작한 서류들도 몰래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했다. 도연은 목수 시절의 경험을 살려 집안 곳곳에 소형 녹음 장치를 만들어 설치했다. 오래된 라디오를 분해해서 녹음 기능만 빼내어 거실 소파 아래, 주방 찬장 뒤, 서희의 방 근처에 숨겨놨다. 며칠간의 녹음을 통해 그들의 전체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다음 주 화요일에 요양원 계약 체결하자. 아버지 통장은 이미 준비했어? 응,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알아냈어. 정말 완벽해. 한 달 안에 모든 게 끝나겠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서희가 새로운 병원을 섭외해서 도연을 데려가려 한 것이다. 아버님,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밀 검사예요. 반드시 가셔야 해요. 서희야, 나는 정말 아무 문제 없다. 아니에요. 어제도 혼자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니셨잖아요. 이상한 행동이 계속 늘고 있어요. 도연은 이제 확신했다.
서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행동을 치매 증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에 가는 택시 안에서 도연은 미리 계획해둔 대로 행동했다. 서희가 잠깐 밖을 보는 사이 몰래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긴급히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서희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도연입니다. 제 주소는 아파트동 호이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운전기사님, 잠깐 차를 세워주세요. 지금 강제로 병원에 끌려가고 있어요. 병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가 확보했습니다. 아버님, 정신을 차리세요. 치매 증상이에요. 서희가 소리쳤지만 이미 경찰에게는 모든 내용이 전달되었다. 30분 후 병원에는 경찰 2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녹음된 대화들, 조작된 서류들, 허위 진단서 의뢰 과정, 재산조사 자료, 요양원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준호와 서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럼 지금 당장 치매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도연은 당당하게 말했다. 경찰 입회하에 즉석에서 실시된 인지능력 검사에서 도연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기억력, 판단력, 인지능력 모두 정상 범위의 상위권입니다. 치매는 전혀 아니에요. 의사의 명확한 판정에 준호와 서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경찰의 추가 조사가 이어졌다. 도연이 제출한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분석한 결과 그들의 범죄는 여러 가지였다. 서류 위조, 재산 사기 시도, 허위 진단서 의뢰, 감금, 협박까지. 준호와 서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수갑을 차면서 울먹였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냐?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느냐? 유미는 부모의 체포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몰랐어요.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실 줄. 도연은 손자를 바라봤다. 유민도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였다. 유민아, 내가 이 일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라. 며칠 후 도연은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6개월 만에 다시 보는 고향집은 그리웠다. 비록 혼자 남겨졌지만 이전보다 훨씬 평온했다. 배신당한 아픔은 컸지만 자신의 재산과 존엄을 지켜낸 것에 대한 만족감이 더 컸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할 뻔했던 사기를 막아낸 것이다. 도연은 유민의 대학 등록금은 지원해주기로 했다. 다만 조건이 있었다. 부모와는 달리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절대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도연은 마당의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아내가 심었던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지켜낸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평화였다. 비록 혼자가 되었지만 존엄을 지킨 채로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